자, 189페이지. 식품의 냄새부터 보겠습니다. 향치, 뭐 생리현상 이거 필요 없고 다 내려가고요. 동물성 냄새 4번에 보시면 동물성 냄새 나왔습니다. 어패류의 냄새. 자, 우리가 어패류의 생선 비린내 성분을 영문 앞자로 TMA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얘의 뜻은 뭐야? 트리메틸아민으로 트리메틸아민을 줄임말로 TMA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생선 비린내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리메틸아민은 휘발성이고요. 수용성입니다. 휘발성이라는 건 뭐야?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선 요리를 할 때는 뚜껑을 열고 조리해야 생선 비린내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멸치 육수를 끓일 때도 절대 뚜껑을 닫지 않아야 되고 생선 조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닫지 않고 열고 조리를 해야 생선 비린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수용성이라는 거 깨끗하게 씻기만 해도 냄새가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냄새를 제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치, 아가미 제거. 내장을 다 깨끗하게 제거. 왜? 내장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몸 열어보면 장에서 냄새나. 그때 이번에 북한 병사? 넘어왔잖아. 그치? 거기 어디냐? 휴게, 남북 만나는데 거기 뭐라 그래? 38선이요. 38선 말고. 뭐래요? 그거 뭐라 그러지? 영문 앞자로 뭐라 하는데, 그치? 이렇게 다 무식해서 어떡하지? 아무튼 거기서 넘어왔잖아. 총 맞고 넘어왔잖아. 그래서 의사가 배 갈라서 수술했는데 배 안에 똥이 어마하게 가득 찼어. 대장이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거야. 냄새가 얼마나. 그래서 그 기생충이 이렇게 손으로 뽑아낼 정도로 기생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사람도 배 갈르면 엄청 냄새나. 이 안에서 내장에서. 생선도 마찬가지야. 생선에서 살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내장에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장을 써도 냄새를 잡아줄 수 있고 식초, 술을 써도 냄새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선 냄새 잡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냄새를 맡아보죠. 보통적으로. 그럼 TMA가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해집니다. 생선 비린내가 더 심해진다는 거는 신선도가 지금 떨어지고 생선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육류의 냄새, 우유젤의 냄새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식품의 갈변 나왔습니다. 효소적 갈변. 우리가 이거 했는 것 같은데, 그치? 넘어갑시다. 소화 나왔구나. 자,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에 소화의 개요 필요 없고요. 소화 과정, 제2절의 소화 과정부터 봅시다. 자, 침 속에서 우리 아밀라제 이름이 다른 말로 푸티알린이라고 해요. 이 아밀라제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전분, 녹말을 메가당과 덱스트닌으로 분해를 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마이테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메가당을 포도당으로 쪼개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넘어가죠. 혓바닥에서 다시 위로 넘어가면 위의 개선은 펩신과 리파아제와 레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시키고요.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시키고요. 레닌은 우유를 응고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닌, 젖먹이 아이와 동물의 윗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사람 동물이니까 특히 젖먹이 아이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우유를 먹이고 등을 두들겨서 트림을 시키면 꼴가락하고 넘어오는 게 바로 우유가 응고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왜 그래? 위액을 만났기 때문에. 위액을 만나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우유가 몽글몽글 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레닌의 역할이라는 거고, 자, 우유 단백질 이름이 카제인이에요. 그래서 카제인은 누구를 만나면 응고한다? 레닌을 만나면 응고한다. 또 산을 만나면 응고한다. 그래서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는 우유를 끓이다가
레몬물을 이렇게 꾹 짜서 넣어요. 그러면 우유가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치즈거든. 그래서 치즈 만들 때는 레닌과 산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소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탄수화물이 소화된대요. 뭐 아밀라제가 녹말을 메가당으로 쪼개주고, 그 다음 마이타제, 슈크아제, 락타제 이름 붙었죠. 뭔가 아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분해 효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를 분해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아제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마이타제, 메가당을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쪼개지고요. 슈크아제, 우리 이당류였네, 그지? 젖당, 설탕, 메가당, 요게 다 이당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단당류 세 가지 뭐였어? 단당류 세 가지 내가 무조건 못해도 이거 세 가지는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당류 세 가지.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쪼개져서 무슨 형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수액? 수액 말고. 수액 이름이 뭐야? 병원에서 만든 거. 링겔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슨 당 주사라 그래? 포도당 주사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은 쪼개져서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는 포도당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당류 한 가지, 포도당. 또 당질의 감미도에서 제일 달았던 녀석. 그치, 과당. 그 다음에 유당의 구성성분. 락토스. 요 세 가지가 단당류의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 세 가지는 다 알고 계시고, 요게 세 가지가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이당류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면 메가당이 엿당으로 함유되는 거고, 포도당과 제일 단 녀석인 과당이 만나면 설당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요. 포도당과 관락토스가 만나면 유당, 젖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당류로. 자,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고 지방의 소화는 누굴 만나야 되는데 리파제를 만나야 지방이 분해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도 쭉 한번 보시고요. 대장에서의 소화작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대장에서는 음식물의 소화는 거의 끝났고 변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 대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장에서 염증이 생기면 그 수분마저도 흡수 못하니까 어떻게 해?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염 걸리면 설사하잖아요. 물이 쭉쭉쭉. 몸 안에서 내가 암만 물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수 증상이 나타나니까 의사가 장염 걸리면 뭐 먹으라 그래? 포카리 스웨트 먹으라 그러잖아. 조금이라도 몸 안에 흡수가 수분이 잘 되라고. 안 그러면 사람이 탈수 증상으로 고열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머리에 열이 나고 어지럽고 힘듭니다. 머리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해. 탈수 현상이 제일 기본적인 게, 물론 설사가 많이 나서 수분이 많이 몸에 빠져나가니까 제일 첫 번째로 머리가 어지럽고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장염이 심해지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담즙의 뭐 기능 이런 것도 쭉 보시고, 자, 식품 관련 효소들도 한 번씩 볼게요. 한 번만 읽어만 보시면 돼요. 뒤에 문제가 안 따졌지? 그럼 뭐야? 잘 나온다는 거야. 자, 식품학은 끝났습니다.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다 나왔어요. 식품이란 뭐라 했어요? 의약품으로 설치하는 얘들 빼고 내 몸속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걸 식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녹차도 식품이고, 커피도 식품이고, 술도 식품이야. 담배도 기호식품이야. 하지만 글루코사민, 오메가3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타민C 먹는 거 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걔네는 의약품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쌀의 구성 성분, 뭐 해조류, 인체 수분 역할, 중요한 것들만 쭉 뽑아놓은 겁니다. 정말 난 문제 풀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얘라도 읽어보고 가야 돼요. 얘라도 한 번씩 줄거서 읽어봐서 몇 번까지 있나 볼까? 168번까지 있네요. 문제에 항상 많이 나오는 포인트 되는 것들 요거 표시해놓고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어디 넘어가 볼까? 식품위생학. 자, 14페이지 가봅시다. 또
WHO가 나왔어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예전에 D워였나? 월드 제트워라는 영화 있었는데 알아? 모든 사람이 다 좀비가 돼갖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성 같은 데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있는데 그 좀비가 벽 타고 넘어오잖아. 근데 그 좀비가 누구를 안 물어. 병 걸린 사람을 안 물어. 몸에 딱 그 몸에 병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안 물고 건강한 사람들만 물어서 어차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물어봤자 걔네가 그 좀비가 안 변할 걸 알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만 물어.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어. 아, 얘네가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걔네가 어딜 찾아가냐면 세계보건기구가 각 나라에 지소가 있거든. 그럼 세계보건기구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각 질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질병의 배양체를 갖고 있어. 그럼 거기 WHO에서는 그 질병체를 왜 갖고 있냐? 약을 만들어낼까요, 거기서? 아니야. 그 병이 왜 걸렸는지 알아야 돼. 그 병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지 연구하는 데가 바로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 메르스 걸리지 않게 하는 거 어떤 방법이 있어? 메르스 모르니? 낙타하고 접촉하는 거? 하도 들었지? 낙타하고 접촉하지 말. 우리나라 낙타가 어디 있다고? 그치? 낙타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랬고 낙타가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여행 갔다 온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랬고 그럼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 세계보건기구가 알려준 거야. 이 3번 닦고 손 3번 씻으세요. 이건 누구야?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건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전파가 안 되고 신종플루 걸렸을 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고열이 있으면 학교 나오지 말아라. 이런 거 전파하는 자체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플루가 어떻게 되면 전파가 되고 메르스가 누구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사람한테 경로로 옮겨가는가를 역학적으로 조사하는 데가 바로 세계보건기구라는 거죠. 그럼 세계보건기구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뭐야? 치료는 안 해요. 의약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요. 그 나라 가서 약을 전파하는 건 누구야? 대한의사협회나 세계의사협회, 적십자, 녹십자에서 하는 일이죠. 세계보건기구는 그 병이 걸리지 않게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러면 이 교육을 할 때는 대상이 누구겠어? 개인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나라서 우리나라 한 사람 들어가면서 자, 낙타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낙타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중동 가고. 이렇게 교육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집단으로 대상으로 학교에서 애들한테 집단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건물에 붙인다거나 그럼 뭐야?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집단 단체로 인해서 방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건활동을 하게 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먼저 보시면 WHO의 정의. 자, 모든 의료약 음식으로 섭취하는 모든 것들, 병원체들 이런 것들을 건전성 확보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식품위생법으로 나왔습니다.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얘기하고 식품위생이란 모든 거를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오늘 생선 양념구이를 만들 거예요. 그럼 생선 양념구이를 만들어내는데 생선만 관리하냐 이거야. 아니죠. 내 손이 들어오면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도마가 더러우면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칼이 더러우면 행주가 더러우면 그게 다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한다는 거야. 그럼 음식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냈어. 포장 용기가 더러우면 답이 없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거는 모든 것, 식품이 닿아야 되는 모든 것,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대상,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까지 모든 거를 대상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행정기구, 중앙기구, 지방기구 있는데 이런 거는 넘어가고 미생물의 종류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진균류에 해당돼서 먼저 진균류에는 곰팡이와 효모가 있고요. 그 다음 스피로에타가 있고요. 세균이 있고요. 리케차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헷갈리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수분이 많아야 살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일까? 때려 맞춰봐. 곰팡이. 거꾸로 맞췄어. 걔가 제일 수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봐봐라. 오징어나 마른 북어에 곰팡이 어디에도 쓰지? 심지어 벽에도 쓰잖아. 곰팡이가, 그치? 곰팡이가 벽에도 쓰고 나무에도 쓸어요. 이게 곰팡이란 녀석이야. 여기 수분이 뭐 80% 들어있나? 요만큼 젖어있는데 마른 북어나 이런 데도 곰팡이가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곰팡이는 수분이 13% 이하, 얘만 뭐 살지 못하고 15% 이상에서 살 수 있거든. 근데 보통적인 미생물은 15% 이상의 수분에서만 살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수분이 많아야 되는 건 세균입니다. 세균이 가장 수분이 함량이 많았을 때 살 수 있고요. 거꾸로 수분이 가장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바로 곰팡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말라져 있는 제품에도 생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벽지에도 생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곰팡이라는 녀석입니다. 물론 많으면 더 잘 살고. 그러면 이 중에서 크게 가장 작은 걸 물어봅니다. 감기가 뭐야? 바이러스. 입자가 너무 작아. 입자가 너무 작아서 여기다가 내가 암만 세균 여과기를 첨가하고 공기청정기를 달아도 전파가 돼. 그게 바이러스예요. 입자가 가장 크기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곰팡이는 뭐 포자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뭐 스피로에타, 세균, 이것도 수분이 많아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케차성은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바이러스는 가장 크기가 아주 작은 형태의 미생물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균 여과기도 통과하며 벼가선 병원체라고 불리고 경구간염병은 뭐야? 경구간염병 안 들어봤어? 경구간염병 이게 뜻이 뭘까? 구자가 한문으로 무슨 구일 것 같아? 입구.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걸 경구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는요 경구간염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메르스와 신종플루도 다 경구간염병이거든. 종자가 뭐야? 미생물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가 급속도로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미생물의 크기 그래서 나왔죠. 곰팡이가 가장 크고요. 눈에 확 보이잖아. 그지? 곰팡이가 막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 바이러스는 안 보여. 일반 현미경으로 보지도 않고요. 완전 마이크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종자의 크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자, 식품위생법에 관한 위생불에 보시면 뭐 곰팡이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요. 쭉 넘어갈게요. 식품의 오염 지표군 대장균 봅시다. 자, 분변 오염의 지표군으로 사용이 됩니다. 분변 오염. 토장 오염이고 지금은 근데 많이 없어졌어. 전에는 진짜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면 인분으로 많이 줬거든. 인분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북한군 그 장 속에 기생충이 많았던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분으로 퇴비 주는 시대가 아니거든. 지났거든. 근데 아직도 북한은 인분으로 이제 사람 똥으로 퇴비를 준대요. 그러면 사람 똥 속에는 기생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별의별 거 다 먹으니까. 그럼 기생충이 그 알을 낳아서 퇴비 속에 살고 있다가 채소에 증식을 하죠. 채소에 증식했다가 사람이 그걸 다시 먹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돼서 기생충을 계속 배양하고 있는 거야. 몸속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항상 구충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대장균 때문이에요.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을 잡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구충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래서 이 대장균이 분변 오염의 지표군으로 해당이 됩니다.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분변 오염의 지표균이 되는 균은 누구인가요?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균, 뭐 이게 장규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말이고. 자, 미생물 생육의 발효 조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살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음식은 썩지 않습니다. 물론 발효도 안 되고요. 미생물의 중에서도 효모에 의한 발효는 좋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화니까. 자, 미생물이 생육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영양소가 있어야죠.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심지어 우리가 된장을 발효하는 것도 미생물의 생육이 효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콩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15% 이상은 있어야 얘네가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온도적으로. 그래서 냉장고에서는 곰팡이가 쓰는데 냉동실에서는 쓰이지 않죠. 그게 바로 온도 차이입니다. 쿠키는 안 썩는데 식빵은 썩어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쿠키는 안 썩잖아. 근데 식빵은 썩어요. 그렇죠. 수분 때문에. 쿠키는 15% 이하고요. 식빵은 1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미생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홍균, 고홍균에 대해서도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산소, 좋아할 호자 썼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걸 산소를 좋아하다 해서 호기성이라고 하고요. 혐오하다,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서 산소가 없어야도 살 수 있는 균, 혐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통성현기성,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건 통성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아예 없어야 살 수 있는 건 편성현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통조림 속에 살고 있는 균은 통성일까 편성일까 호기성일까? 편성 중에서도 그치? 현기성 중에서도 편성 현기성 균이라는 거죠.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균에서 살고 있는 균이라는 거죠. 가로안에 나와있죠. 보툴리스균입니다. 보툴리스균이 통조림 안에 살고 있는 균이야. 자, 수소 이온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게 밑에 칸에 나와있죠. 미생물 증식의 3대 조건. 온도, 수분, 영양소. 산소는 초이스야, 선택이야. 그지?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균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지켜져야 내가 된장을 발효하든 음식이 썩든,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음식을 안 썩게 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맞게 하면 음식은 썩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동실이 커지는 거지, 그지? 냉동실에 보관하면 음식이 썩지 않게 되는데 그 대신 변질은 올 수 있죠. 맛이 없어지죠. 수분이 날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냉동실을 믿어도 제품의 변질은 올 수가 있습니다. 썩는다는 게 아니라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